그릇은 주인을 닮는다고 했던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발끝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오던 그 순간, 나는 먼지 쌓인 상자들 틈에 아무렇게나 놓인 내 그릇들을 보았다. 로얄 코펜하겐. 오빠의 신혼집 식탁 위에서 고고한 푸른빛을 뽐내고 있던 그 이름. 그 옆 어둡고 축축한 다용도실 구석에 지난 6달간의 내 영혼이 담긴 청자들은 제 빛을 잃은 채 침묵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흙을 고르고 물레를 돌리고 불을 지피는 동안 내가 오빠에게 보냈던 수만 번의 기도이자 축복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혹은 버려지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 쉬는 법을 잊었다. 나는 강소영이다. 올해로 35, 경기도 이천의 한적한 마을에서 나만의 작은 공방 소요 수야어를 운영하며 흙을 만지고 그릇을 굽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를 젊은 명인 혹은 주목받는 도예가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흙의 정직함을 믿고 불의 변덕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장인일 뿐이다. 내 하루는 흙먼지와 함께 시작해 흙먼지와 함께 끝난다. 새벽녘 가마의 온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잠을 깨고 밤늦도록 물레 앞을 떠나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다. 내 손은 언제나 흙물이 마를 날이 없고 손톱 밑에는 늘 검은 흙때가 끼어 있다. 향수 대신 흙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화려한 옷 대신 언제든 흙탕물이 튀어도 괜찮은 작업복이 더 익숙한 삶. 그것이 바로 나, 강소영의 세상이었다. 공방 창밖으로는 사계절이 그림처럼 흘러간다. 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고, 여름이면 소나기 소리가 처마를 때리며 가마의 열기를 식혀준다.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잎이 마당을 수놓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온 세상을 고요함으로 채운다. 나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릇을 빚는다. 내 그릇에는 그래서 봄의 설렘이, 여름의 열정이, 가을의 고독이, 그리고 겨울의 평온이 담긴다. 사람들은 내 그릇이 살아 숨 쉬는 것 같다고 말한다. 아마도 내 삶의 조각들이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고요한 세상과 달리 나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서울의 마천루 속에서 분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오빠. 강진우의 세상. 2살 터울의 오빠는 나에게 아버지이자 친구였고 세상 그 자체였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의 눅눅한 습기처럼 선명하다. 부모님의 이혼은 14살 오빠와 12살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매일 밤낮으로 이어지던 부부싸움과 날카로운 고성은 결국 현관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와 함께 끝이 났고, 그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나긴 침묵과 가난이었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 식당 일을 시작했고, 아빠는 새 가정을 꾸렸다. 양육비는 번번이 끊겼고, 어린 우리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는 날이면 오빠는 어디선가 구해온 빵 한 조각을 둘로 나눠 내 손에 먼저 쥐어주었다. 소영아, 오빠는 배 안 고파. 너 다 먹어. 그 말을 믿었던 나는 허겁지겁 빵을 삼켰고, 나중에야 오빠가 자신의 몫을 늘 나에게 양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낡은 운동화가 닳아 엄지발가락이 삐져나오자 오빠는 신문 배달을 시작해 내게 새 운동화를 사주었다. 비 오는 날이면 하나뿐인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여 자신의 어깨는 다 젖으면서도 나만은 젖지 않게 했다. 진우야, 소영아, 우린 서로만 있으면 돼.
알았지? 엄마가 지친 얼굴로 우리를 끌어안으며 속삭이던 그 말은 우리 남매에게 주문과도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자랐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 추운 겨울을 났다. 오빠는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나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번 돈으로 오빠는 나의 등록금과 재료비를 댔다. 흙가루가 묻은 내 손을 보며 오빠는 늘 미안해했다.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소영이 손에 흙 안 묻히고 호강시켜줄게. 나는 괜찮다고. 흙 만지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했지만 오빠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오빠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그렇게 나는 독하게 버텼다. 밤낮으로 흙과 씨름했고 수백,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나만의 색을 찾기 시작했다. 나의 그릇들은 점차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작은 공모전에서 상을 타고 갤러리에 작품이 걸리면서 강소영이라는 이름 앞에 도예가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오빠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내 첫 개인전이 열리던 날, 오빠는 회사에 월차까지 내고 찾아와 하루 종일 전시장을 지켰다.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서서 사람들에게 내 동생이라며 자랑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오빠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공부했고 악착같이 일해 증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반지하를 벗어나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를 마련했고 좋은 차도 갖게 되었다. 오빠의 성공은 나의 성공만큼이나 가슴 벅찬 일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 우리의 유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빠가 한 여자를 내게 소개하던 날,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라,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아버지 덕에 유복하게 자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다듬어진 인형 같은 여자였다. 그녀는 내 작업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다. 어머, 도예 가시구나. 멋지네요.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가벼운 질문 속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를 나만 느꼈던 것일까. 오빠는 내 옆에서 그저 흐뭇하게 웃고만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세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오빠의 목소리는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들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져 오는 흥분된 기운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소영가, 이번 주말에 서울 와야겠다. 아주 중요한 저녁 식사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으로 챙겨 입고 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웃음을 터뜨리는 오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최유라. 그녀의 이름이 오빠의 들뜬 숨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주말 저녁,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걸어두었던 단정한 남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오직 내가 만든 작은 비취색 브로치 하나만을 가슴에 달았다. 그마저도 흙 만지는 내 손에는 과분한 사치처럼 느껴졌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오칠한 나무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과 정갈하게 놓인 기물들이 나를 맞았다. 모든 것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공간에서 나는 어쩐지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룸 안에는 오빠와 최유라 씨.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먼저 와 있었다. 오빠는 나를 보자마 이리자 벌떡 일어나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동생 드디어 왔구나. 그 손은 뜨거웠고 그 눈빛은 감출 수 없는 행복으로 반짝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을 애써 눌렀다. 오빠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안녕하세요. 강소영입니다. 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박 여사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녀의 시선은 값비싼 보석 감정사의 그것처럼 정확하고 냉정했다. 내 원피스의 소박한 질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투박한 내 손에서 아마추어처럼 머물다 인의 흥미를 잃은 듯했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소영 양, 진우한테서 동생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실제로 보니 참하고 곱네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처럼 꾸미지 않아서 더 보기 좋네. 우리 유라도 저런 수수한 멋을 좀 배워야 하는데. 박 여사님은 유라 씨를 보며 가볍게 타박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명품으로 휘감은 딸의 모습과 내 소박한 차림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확인하는 듯한 태도. 유라 씨는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하게 계산되어 더없이 상냥해 보였지만 조금의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임금님, 수라상처럼 차려진 음식들은 하나같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입에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다. 대화는 주로 박 여사님이 이끌어갔다. 소영 양은 하는 일이 도예라고 했죠. 참 독특한 재능이야. 우리 때는 그런 건 취미로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걸로 사업도 하나 보죠.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작업을 하는 공방입니다. 그래도 그걸로 돈은 벌어야 할 텐데. 우리 진우 말로는 꽤 유명하다고 하던데. 그럼 수입도 안정적이겠네요. 그녀의 질문은 집요했다. 나의 예술을, 나의 삶을 오로지 돈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감사하게도 제 그릇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여자가 혼자 살아가려면 안정적인 게 최고인데 우리 아는 분 따님은 변호사인데 이번에 판사 남편 만나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역시 전문직이. 박 여사님은 말을 하다 말고 유라 씨의 눈치를 한 번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오빠는 그 대화가 불편하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그저 장모님 될 분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다. 소영이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어머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요. 오빠의 자랑이 오늘따라 공허하게 들렸다. 그때 유라 씨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우아한 손짓으로 찻잔을 들며 말했다. 소영 씨 작품 사진으로 몇 번 봤어요. 색감이 참 독특하고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신혼집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하나 두면 참 좋겠어요. 거실 분위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인테리어 소품, 내 영혼의 조각들이 불과 흙의 경이로운 조화가 그녀에게는 그저 거실을 장식하는 소품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나는 오빠를 보았다. 오빠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유라 씨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듯 그녀를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마 모를 것이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내가 얼마나 깊은 소외감을 느꼈는지,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과 가치관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어쩌면 오빠는 이미 저들의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나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조차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그때 오빠가 드디어 오늘 모임의 본론을 꺼냈다. 어머님, 유라야, 그리고 소영가,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저희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야.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유라 씨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 위로 레스토랑의 조명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다. 박 여사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나는 애써 웃으며 박수를 쳤다. 결혼. 내 유일한 피부티인 오빠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순간이었다. 진심으로 축복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나는 이 어색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다. 이 결혼이 단순히 조건과 배경의 결합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진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들의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모두를 향해, 특히 오빠를 향해 말했다. 오빠, 그리고 유라 씨,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울렸다. 저는 돈도 명예도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진실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오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담긴 청자식기 한 벌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두 분이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세월을 쌓아가는 모든 순간에 제 마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내 말이 끝나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오빠였다. 오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그 떨림이 내게 말했다. 고맙다고. 역시 내 동생뿐이라고. 박 여사님은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되찾았다. 어머, 소영 양 마음이 참 비단결 같네. 그런 귀한 선물을 고마워요. 유라 씨도 감사해요. 소영 씨 기대할게요. 라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 귀찮은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날 밤 이천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멀어져 갔다. 나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오빠의 뜨거웠던 손을 생각하면 희망이 차올랐고 유라 씨의 텅 빈 눈빛을 떠올리면 불안이 엄습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불안을 떨쳐냈다. 괜찮을 거라고. 내가 진심을 다하면, 내 마음이 흙과 불을 통해 전해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믿음 하나를 붙잡고 나는 어둠 속을 달려 내 고요한 세상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밤을 등지고 이천으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공방을 감싸고 있었고 밤새 식은 공기는 쌀쌀했다. 나는 겉옷을 걸치고 작업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침묵 속에서 나를 기다리는 흙더미가 있었다. 오빠와 유라 씨를 위한 그릇을 빚기 위해 따로 선별해둔 세상에서 가장 곱고 순수한 백토였다. 나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흙 반죽을 시작했다. 찬 기운이 남아있는 흙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밀고 섞고 치대는 과정은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쿵, 쿵. 흙덩이를 작업대에 내리칠 때마다
지난밤에 어지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다. 박 여사님의 날카로운 질문들, 유라 씨의 공허한 미소,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오빠의 얼굴. 그 모든 상념들이 내 손끝에서 흙 속으로 새으며들어 분해되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안의 불안과 걱정을 모두 쫓아내고 오직 두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마음만을 남기기 위해 수백 번이고 흙을 칫댔다. 흙이 내 천으로 따뜻해지고 찰진 생명력을 띠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나는 물레 앞에 앉을 수 있었다. 물레가 돌기 시작했다. 윙 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흙덩이가 내 손안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빠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속에서 하나의 우산을 나눠 쓰던 어린 시절, 내 등록금 봉투를 쥐어주며 웃던 앳된 얼굴, 첫 전시회에서 감격에 차 나를 바라보던 자랑스러운 눈빛, 그 모든 순간의 온기가 내 손끝에 모였다. 가장 먼저 밥그릇을 빚었다. 두 사람이 매일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위로하고 사랑을 키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흙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솟아올라 한 손에 꼭 들어오는 단정한 모양으로 완성되었다. 다음은 국그릇,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허기진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기를 기원했다. 찻잔을 빚을 때는 두 사람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나누는 여유를 갖기를 바랐다. 접시 하나, 수저 받침 하나에도 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내가 오빠의 새로운 삶에 붙이는 길고 긴 편지였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내 시간은 오로지 흙과 불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를 기다리는 지루하고 기나긴 과정 속에서 나는 수십 번씩 마음을 졸였다. 특히 유약을 바를 때 나는 신중하게 내가 만든 비취색 유약을 골랐다. 깊고 맑은 가을 하늘빛을 닮은, 그러면서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오묘한 색,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다. 나는 이 색을 통해 그들의 차가운 세상에 나의 따뜻한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랐다. 그 사이 오빠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대화는 겉돌았다. 소영가, 오빠야, 잘 지내지? 응, 오빠, 나는 늘 똑같지 뭐. 오빠는 결혼 준비 잘 돼가. 그럼 지금 신혼여행지 고르고 있어. 몰디브로 갈까? 하와이로 갈까? 유라랑 얘기 중이야. 아, 그리고 웨딩홀도 계약했어. 시그니엘 호텔. 전망이 끝내주더라. 오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예전의 따스함 대신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내가 만들고 있는 그릇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마치 그런 약속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유라 씨에게서는 가끔씩 짧은 메시지가 왔다. 소영 씨, 저희 웨딩 드레스 골랐어요.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거예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저희 혼수 가구 보러 왔는데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정말 예쁘죠? 사진 속의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기쁨을 나누기보다 점점 더 거대해지는 벽을 느꼈다. 그들의 세상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 값비싼 브랜드와 화려한 장소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 속에서 흙으로 빚고 불로 구운 내 투박한 그릇이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나는 문득 외로워졌다. 내 유일한 가족인 오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는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완성된 그릇들을 공방마루에 가지런히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취색 그릇들은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했다. 그 안에는 나의 지난 몇 달이, 아니, 내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다. 오빠를 향한 사랑, 미안함, 그리고 서운함까지도. 이것을 거절당한다면 나는 내 삶의 일부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을 터였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빠는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은 어리석은 희망일지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이 그릇들은 이제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남매의 어긋난 세상을 다시 이어줄 마지막 기회였다. 드디어 모든 그릇이 완성되고 마지막 재벌구이를 하는 날이 왔다. 나는 며칠 밤낮으로 말린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가마 안에 넣었다. 밥그릇, 국그릇, 찻잔, 접시,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 안기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치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되었다. 묵직한 가마 문이 닫혔다. 이제 모든 것은 불의 손에 맡겨졌다. 나는 가마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다. 칠립이 50도.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나의 그릇들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더 단단하고 더 영롱한 빛을 품은 채로, 혹은 한순간의 실수로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도 있다. 나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제발, 부디, 내 진심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나의 이 길고 긴 편지가 무사히 오빠에게 닿기를. 밤은 깊어갔고 가마는 새벽이 올 때까지 붉은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가마의 문을 여는 날이 밝았다. 나는 밤새 모은 긴장과 설렘을 안고 천천히 가마의 빗장을 풀었다.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간 가마 내부는 경이로운 우주와도 같았다. 그 안에서 나의 그릇들은 저마다의 빛을 품은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내가 상상했던 바로 그 빛취색, 아니, 그보다 더 깊고 영롱한 빛이었다. 불의 신은 다행히도 내 편이었고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단 하나의 균열이나 뒤틀림도 없이 모든 그릇이 완벽하게 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릇 하나를 꺼내 손에 들었다.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 그러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따스한 무게감. 나는 그 순간 내 진심이 온전히 이 작은 그릇 안에 담겼음을 확신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며칠에 걸쳐 그릇들을 포장했다. 부드러운 천으로 하나하나를 감싸고 맞춤 제작한 오동나무 상자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껏 담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그릇 다 완성됐어. 내가 직접 가져다 줄게.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동생? 수화기 넘어 오빠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다. 그런데 소영가,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혹시 퀵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 내가 주소 찍어줄게.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졌지만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응, 알았어. 바쁘면 그럴 수 있지. 나는 오빠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거라고. 그래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나의 영혼이 담긴 나무 상자들은 내 손을 떠나 차가운 화물차에 실려 서울로 향했다. 이틀 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영아, 그릇 잘 받았어. 열어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다. 예술 작품이야. 정말. 유라도 정말 좋아해. 고맙다. 동생,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응. 근데 지금 집이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새로 주문한 장식장이 아직 안 왔거든. 그거 오면
거기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멋지게 진열해 놓을게. 그때 꼭 와서 봐. 오빠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유라 씨도 좋아한다니? 내 모든 걱정은 기우였던 모양이다. 나는 그릇들이 장식장에 진열될 날을, 그리고 그 앞에서 활짝 웃을 오빠와 유라 씨의 모습을 상상하며 다시금 희망에 부풀었다. 그로부터 2주가 흘렀다. 나는 작은 난초 화분을 하나 사서 정성껏 포장했다. 오빠의 새집에 주는 나의 작은 선물이었다. 미리 연락을 하면 오빠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나는 깜짝 방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을 놀라게 해주고 함께 웃고 어쩌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는 내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천지였다. 로비의 보안은 삼엄했고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나를 최상층으로 이끌었다.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서자. 나는 문득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다행히 집에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다. 어머,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 강진우 씨 동생인데요. 혹시 오빠랑... 아, 아가씨셨구나. 사장님하고 사모님은 지금 외출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했다. 넓은 거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 그리고 온통 값비싼 수입 가구들. 모든 것이 잡지 화보처럼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오빠의 공간이 아니라 최유라라는 사람의 취향과 욕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전시장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거실을 둘러보다가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이닝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장식장이 있었다. 오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던 바로 그 장식장이었다. 그리고 내 심장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 장식장 안은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눈이 시리도록 선명한 코발트 블루 패턴의 그릇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로얄 코펜하겐,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유럽 왕실의 기품을 상징한다는 바로 그 브랜드. 오빠의 거짓말이 내 귓가에 메아리 쳤다. 장식장이 아직 안 왔어. 나는 만견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왜 어째서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 하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복도 끝에 반쯤 열려있는 문이 눈에 들어왔다. 다용도실 혹은 창고로 쓰이는 듯한 작은 방이었다. 나는 홀린 듯 그곳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천근망은 무거웠다. 문을 열자 익숙한 오동나무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그토록 정성껏 포장했던 바로 그 상자들이었다. 상자들은 온갖 잡동사니들과 함께 방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미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나의 밥그릇과 국그릇이 보였다. 아직 차에 가시지 않은 공사 먼지가 그릇의 맑은 표면 위로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주저앉았다. 손을 뻗어 그릇을 만졌다. 차가운 감촉. 지난 6달간 내 손의 온기를 머금고 있던 그릇은 이제 냉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그릇 위 먼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내 지문이 먼지 위에 길을 내며 선명하게 찍혔다. 마치 내 마음에 난 상처처럼. 이럴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만이었고 모욕이었다. 내 삶과 영혼에 대한 완벽한 부정이었다. 오빠는, 내 유일한 혈육인 오빠는
자신의 새로운 세상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이 차갑고 어두운 방구석에 버린 것이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분노도 치밀지 않았다. 그저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감각이 마비되었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가 가져왔던 난초 화분을 다시 들고 그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무겁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다. 오빠와 나 사이의 문도 이제 영원히 닫혀버렸다는 것을. 이천으로 돌아오는 길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도, 그 무엇도 내 의식에 닿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운전을 해서 공방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익숙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을 때 비로소 내가 내 세상으로 돌아왔음을 알았다. 하지만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곳은 이제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한참 동안 핸들 위에 고개를 묻고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슬픔은 때로 눈물을 삼켜버린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나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흙을 만질 수도, 감에 불을 지필 수도 없었다. 나의 손은, 나의 열정은, 나의 삶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그릇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어두운 공방 마루에 앉아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볼 뿐이었다. 오빠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나의 침묵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절규였다. 이틀이 지났다. 그 사이 내 전화기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오빠는 내가 그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 차라리 영원히 모르기를 바랐다. 이 끔찍한 진실을 우리 사이에 꺼내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내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낯선 세단 한 대가 공방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빠였다. 오빠는 평소와 달리 값비싼 정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지 못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말없이 작업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 나를 따라 들어왔다. 작업장 안은 완성되지 않은 그릇들과 흙먼지로 어수선했다. 오빠는 그 풍경을 낯설게 둘러보았다. 소영가, 오빠가 힘겹게 내 이름을 불렀다. 어제, 그저께구나. 집에 다녀갔었다며 왜 연락도 없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멈춰있던 물레를 천천히 발로 찼다. 윙 하는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갈랐다. 아주머니한테 들었어. 네가 다용도실에 들어가 봤다고? 오빠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나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허공을 맴도는 물레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게 네가 오해하는 거야?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소영아. 그때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오빠를 보았다. 오해. 내 목소리는 나무십처럼 메마르게 바스러졌다. 내가 뭘 오해했는데. 그러니까 유라 취향이 좀 확고해서
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외국 브랜드를 쓰니까 우리만 너무 다른 걸 쓰면 좀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그의 세상에서는, 그의 새로운 가족 안에서는 나의 존재가, 나의 진심이 어쩔 수 없이 버려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장식장이 아직 안 왔다고? 리오한테 상처 주려고 한 건 절대 아니야. 말할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야. 어떻게든 잘 얘기하고. 나중에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나중에 언제 내가 그 먼지 쌓인 그릇들을 영원히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빠는 영원히 침묵했을 거야. 아니야,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 고함은 공허했다. 결혼이라는 게 다 이런 건가 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고. 양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오빠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오빠한테 양보는 나를 버리는 거였어. 우리가 함께했던 세월, 오빠를 위해 내가 바쳤던 마음, 그 모든 걸 쓰레기처럼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게 오빠가 말하는 양보야. 내 눈에서 드디어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오빠는 당황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소영가?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내 그릇은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손님들한테 함부로 내놓기가 좀 그랬어.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있을 때 따로 쓰려고. 그것은 내가 들었던 모든 변명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었다. 나의 그릇이, 내 마음이, 내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손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것이었다. 그들의 화려한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감춰야만 하는 비밀 같은 것이었다. 부끄러웠구나. 내가 속삭였다. 내 그릇이 내가 오빠의 새 인생에 흠이 될까봐 부끄러웠던 거구나.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뭔데?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오빠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강진우가 아니야. 오빠는 그 사람들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버렸어. 그게 진실이야. 제발 더 이상 비겁한 변명으로 나를 2번 죽이지 마.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빠의 얼굴에는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변명은 나의 상처 앞에서 힘을 잃었다. 미안하다. 오랜 침묵 끝에 오빠가 내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나 가볍고 공허해서 내 마음에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이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오빠는 그렇게 돌아갔다. 그가 떠난 후 작업장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하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나는 작업대 위에 놓인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흙덩이를 바라보았다. 오빠의 그릇을 만들고 남은 흙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만졌다. 그리고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늘 흙먼지가 묻어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믿었던 나의 손. 그 손이 오늘따라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오빠가 떠나고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잠잠해지기를 반복했고 그 끝에 남은 것은 잿더미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그것은 체념인 동시에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결심이었다. 동이 틀 무렵 창밖이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내 눈물은 지난밤에 모두 말라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 어둡고 차가운 창고 안에 내 영혼의 조각들을 방치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내 자부심이었고 내 삶의 증거였다. 먼지 속에 버려져 잊혀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나의 흙과 나의 불이 있는 곳, 바로 이곳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내 삶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안개 속이 아니었다. 내 머리는 놀랍도록 맑았고 내 마음은 고요했다. 길가의 나무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어제와 같은 세상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러 가는 단호한 의지를 가진 한 사람이었다. 오빠의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 나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 저 진우 동생인데요. 제가 맡겨놓은 짐이 있어서 지금 가지러 가도 될까요? 내 목소리는 침착했다.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 고요함이 나를 안도하게 했다. 나는 다이닝 공간에 화려한 장식장을 애써 외면하고 곧장 다용도실로 향했다. 며칠 전 나를 절망에 빠뜨렸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오동나무 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말없이 상자를 하나씩 거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아주머니가 다가와 돕겠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온전히 나 혼자서 끝내야만 하는 일이었다. 거실 바닥에 상자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는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빚은 찻잔 세트가 고요히 누워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찻잔 하나를 꺼내 들었다. 비취색 표면 위로 내 지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부드러운 천을 꺼내 그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듯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듯 그렇게 나는 하나씩 내 그릇들을 다시 포장하기 시작했다. 처음 이 그릇들을 포장할 때 나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내 축복이 이 그릇에 담겨 영원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금 내 손길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떠나보내는 의식이 아니라 되찾아오는 의식이었다. 나는 나의 축복을, 나의 기도를, 나의 사랑을 거두어드리고 있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곳으로, 그것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리기 위해 밥그릇을 싸면서 나는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를 위로하길 바랐던 내 기도를 거두었다. 국그릇을 싸면서 서로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길 바랐던 내 소망을 거두었다. 찻잔을 싸면서 함께 차를 마시며 여유를 갖기를 바랐던 내 바람을 거두었다.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상자의 뚜껑을 닫았을 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다. 무거운 족쇄가 풀려난 듯한 해방감이었다. 나는 상자들을 트럭에 옮겨 싣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이 힘내어
아가씨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마지막 상자를 트럭에 싣고 운전석에 앉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오빠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담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평온한 문장이었다. 오빠, 결혼 축하해. 미안하지만 나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 전송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더 이상 그에게서 오는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다. 이천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차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오빠는 지금쯤 내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그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화를 낼까? 아니면 당황할까? 어쩌면 안도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 누이가 스스로 사라져 주었으니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의 세상에서 완전히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떠나온 것이다. 공방에 도착해 나는 다시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옮겼다. 그리고 작업실 선반 위에 하나씩 진열하기 시작했다. 원래 그들이 있어야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저녁 햇살을 받은 빛취색 그릇들은 서울의 그 어떤 조명 아래에서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나는 선반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혼자였다. 내 유일한 가족은 이제 내 곁에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시리고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몇 달간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불안감과 소외감은 사라져 있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부서지지는 않았다. 나는 나의 존엄성을 지켜냈다. 나는 찻잔 하나를 들어 그 익숙한 감촉을 손바닥으로 느껴보았다. 나는 다시 흙을 만지고 그릇을 빚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 나의 작업실에 온전한 나로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빠의 결혼식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한 점의 구름도 없이 파란 하늘은 누군가의 가장 행복한 날을 축복하기에 더없이 완벽해 보였다. 나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달력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심장을 쿡 찌르는 것을 느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쯤이면 오빠는 턱시도를 입고 유라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으며 나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잠시 후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오늘은 슬픔에 잠겨 있을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나만의 의식을 치르는 날이었다. 나만의 방식으로 이 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작업장으로 들어서자 선반 위에 놓인 나의 그릇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되찾아온 나의 세상. 나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업대 위에 거대한 흙덩이를 올려놓았다. 오늘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만들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저 내 손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흙을 만지고 싶었다. 물레 앞에 앉아 흙의 중심을 잡기 시작했다. 흙덩이는 거칠게 저항했다. 중심을 잡으려 하면 할수록 비틀거리고 흔들렸다. 마치 지난 몇 달간의 내 마음처럼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두 손에 힘을 모아 흙을 다독이고 감쌌다.
나의 청화 의지가 전해졌을까. 거칠게 요동치던 흙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마침내 물레의 중심에서 완벽한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삶도 언젠가는 이렇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어졌다. 윙 하는 물레 소리가 작업장을 가득 채웠다. 그 단조로운 소리 속에서 나는 상상하기 시작했다. 지금쯤 서울의 그 호텔 예식장은 하객들로 북적이고 있겠지. 화려한 꽃 장식, 눈부신 샹들리에, 그리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오빠는 말쑥한 턱시도를 입고 입구에 서서 어색한 미소로 낯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유라 씨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일 테다.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왔다는 그 드레스를 입고 모두의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성스러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은 나란히 버진 로드를 걸을 것이다. 주례사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반지를 교환하겠지.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모든 완벽한 그림 속에 뻥 뚫린 구멍 하나가 보였다. 가장 앞줄, 가족석에 비어있는 내 자리. 나는 오빠가 그 빈자리를 보기를 상상했다. 수많은 축복의 말들 속에서 그가 문득 내 부재를 깨닫고 아주 잠시라도 쓸쓸한 표정을 짓기를. 그의 완벽한 행복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새겨지기를.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바람이자 아직 오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미련이었다. 내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흙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것을 위로, 더 위로 끌어올렸다.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몰랐다. 그저 내 안의 슬픔과 분노, 그리움과 상실감을 모두 쏟아부었다. 흙은 나의 감정을 받아내며 점점 더 커지고 둥그러졌다. 상상 속의 예식은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시끄러운 음악, 형식적인 축사, 그리고 오빠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법한 유라 씨 집안의 사업 파트너들. 오빠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겠지. 모두가 그를 축하하고 있지만 그는 어쩌면 그 군중 속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진짜 친구들,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동료들 대신 낯선 사람들 앞에서 행복을 연기하고 있는 오빠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내 손길이 점점 더 섬세해졌다. 흙덩이는 서서히 거대한 항아리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보름달을 닮은 둥근 형태의 다랑아리.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형태의 그릇. 나는 왜 이것을 만들고 있는지 몰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작업장 안으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질 무렵 나는 마침내 손을 뗐다. 내 앞에는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어떤 그릇보다도 크고 웅장한 다랑아리가 놓여 있었다. 완벽한 대칭은 아니었다. 한쪽 어깨가 미세하게 기울었고 표면에는 내 손길이 남긴 불규칙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다. 상처 있고 비틀거렸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형태를 지켜낸 모습이 꼭 나 자신을 닮아 있었다. 나는 내 모든 아픔을 쏟아부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빚어낸 것이다. 나는 땀으로 젖은 얼굴을 훔치고 작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흙 묻은 도구들을 씻고 바닥을 쓸었다. 새로 태어난 달 항아리는 작업장 한가운데서 고요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서울의 결혼식은 이제 끝났을 것이다. 나의 조용한 의식도 끝이 났다. 나는 살아남았고
창조해냈다. 나는 부엌으로 가 간단히 저녁을 차렸다. 밥 한 공기, 그리고 김치. 선반 위에 놓인 내가 만든 그릇에 담아 먹는 저녁 식사였다. 나는 창밖의 어둠과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서 있는 나의 다랑아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밥을 씹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나는 아주 조금 다시 단단해져 있었다. 나의 존엄성은 저 다랑아리처럼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게 내 곁에 남아 있었다. 오빠의 결혼식이 있은 후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가마의 불꽃이 여름의 열기를 삼켰고 공방 마당에 단풍이 가을의 고독을 붉게 물들였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다. 나의 시간은 흙과 함께, 물레와 함께, 불과 함께 꾸준히 흘러갔다. 그날 이후 오빠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고 나 역시 그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내 세상에서 그는 그렇게 지워진 듯했다.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은 더딘 치유의 과정을 허락했다. 나는 아픔을 잊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그 아픔을 끌어안고 흙을 빚었다. 나의 슬픔은, 나의 상실감은 이제 그릇의 곡선이 되고 유약의 빛깔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 최근 작품들이 한층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처연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것은 내 영혼의 파편들이었으니까. 오빠의 결혼식 날 만들었던 다랑아리는 무사히 구워져 지금은 내 작업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비대칭의 둥근 형태와 군데군데 남은 손자국은 그것을 불완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가끔 그 앞에 서서 그날의 나를 떠올렸다. 무너질 수 있었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나를. 그 달항아리는 나의 상처이자 나의 극복의 증거였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장작 타는 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빗소리가 어우러진 공방의 공기는 평화로웠다. 나는 갓 구워낸 찻잔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공방 마당으로 들어서는 낯선 차 한 대,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익숙한 인형.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오빠였다. 몇 달 만에 보는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언제나 완벽하게 다려져 있던 셔츠와 값비싼 시계는 보이지 않았다. 빗물에 젖은 낡은 재킷, 헬쑥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 성공한 금융맨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길 잃은 사람처럼 지치고 피곤해 보였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오빠는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문턱에 서서 비를 맞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작업장 안을, 선반 위의 그릇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변명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와 미안함만이 가득했다. 들어가도 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들이치는 빗물에 마룻바닥이 젖는 것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말없이 마른 수건을 가져다 그에게 건넸다. 오빠는 수건을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처음 와본 사람처럼 작업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다랑아리에 멎었다. 그는 홀린 듯 그쪽으로 걸어갔다. 거대한 다랑가리 앞에 선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성물을 만지듯 그 표면을 쓸어보았다. 이거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것처럼 쉬어 있었다. 그날 만든 거야. 나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다랑가리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나의 침묵의 절규를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작은 찻상을 펴고 방금 정리했던 찻잔 2개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우렸다. 차잎이 풀어지며 내는 은은한 향기가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오빠는 다랑아리에서 시선을 떼고 내 앞에 와서 조용히 앉았다. 나는 그의 잔에 따르듯한 차를 채워주었다. 그는 2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었다. 그 온기가 절실했던 모양이다. 그는 한참 동안 찻잔을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라랑 잘 지내지 못해. 그것은 고백이라기보다 길고 긴 한숨에 가까웠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나는 그걸 애써 외면했고 그 사람의 세상에 속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 그 발버둥이 결국 모든 걸 망쳤어. 너도 나도.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집은 집이 아니야. 그저 비싼 물건들로 가득 찬 전시장일 뿐이야. 우리는 그 전시장의 마네킹처럼 살아. 한 번은 나 그 로얄 코펜하겐 찻잔 하나를 깨뜨린 적이 있어. 유라는 내 손이 다치지 않았는지 묻는 대신 찻잔 가격부터 계산하더군.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뭘 놓치고 뭘 얻으려 했는지. 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분노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은 연민과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그가 원하던 세상을 얻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미안하다는 말도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나는 그의 텅 빈 찻잔에 다시 차를 채워주었다. 모든 것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번 깨진 신뢰는, 한 번 돌아선 마음은 결코 완벽하게 붙을 수 없다. 우리의 관계도 이제 저 다랑아리처럼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상처의 흔적이 선명한, 그러나 그렇기에 더 의미 있는 모습으로 오빠는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비가 그치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갈게. 그 짧은 인사를 남기고 그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떠나갔다. 나는 그가 떠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갠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 한 줄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내 찻잔을 들어 남은 차를 마셨다. 차는 식어 있었지만 그 씁쓸함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여전히 흙을 빚고 있었다. 상처는 아무런 흔적을 남겼지만 그 또한 나의 일부가 되었다. 오빠의 찻잔이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동안 나는 그저 조용히 나의 다음 작품을 생각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그러나 나의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또 다른 나의 이야기를